야, 김민수, 넌 옷이 그거밖에 없냐? 민수와 같은 반인 태훈이 무시하듯 말을 걸었다. 민수는 걸음을 멈출까 고민했지만 어느새 태훈과 그의 무리가 민수를 둘러싸고 있었다. 진짜네. 어제도 이거 입고 있지 않았어? 어제뿐이야? 지난주에도 똑같은 거 계속 입고 있었어. 냄새 나는 거 아니야? 빨래는 하고 다니냐? 아이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셔츠를 내려다봤다. 깨끗하게 세탁한 옷이었지만 몇 년째 입어 낡아 있었다. 설마 돈 없어서 옷을 못 사는 거야? 야, 그럼 너 겨울에도 이거 입고 다닐 거야? 불쌍하다. 우리 엄마가 맨날 옷 버린다고 난린데 그럴 거면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입던 거 하나 줄게. 태훈이 일부러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태훈이 어깨를 세게 밀쳤다. 야, 어디가? 새 옷 사러 가냐? 아, 맞다. 너 급식도 무료급식 먹지? 옷도 의류함에서 꺼내서 입으면 되겠네. 아이들은 또다시 폭소를 터뜨렸다. 민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마음속에서 울컥 차오르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저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다. 하지만 그 뒤에서 여전히 비웃음이 들려왔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죄다, 그치? 맞아. 우리랑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도 싫어. 가난한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우리까지 가난해지는 기분이야. 민수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민수는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의 한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었지만 민수는 예외였다. 뛰어난 성적 덕분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매일 가난을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 민수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정금옥 할머니는 민수를 애지중지 키워주셨다. 날마다 새벽같이 시장으로 나가 반찬을 만들고 팔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민수의 학업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덕분에 민수는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가난한 학생에 대한 차별과 멸시는 심각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큰 사건이 발생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우르르 급식실로 몰려들었다. 식판을 들고 줄을 선 학생들은 335 친구들과 떠들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민수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혼자 서 있었다. 태우는 주변 친구들과 떠들다가 문득 민수를 힐끔 돌아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을 걸었다. 야, 너는 학교에 공짜 밥 먹으려고 오는 거지? 그 말에 옆에 있던 친구들이 일제히 민수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아, 그러네. 우리 부모님이 낸 세금으로 네가 밥 먹는 거네? 야, 차라리 집에서 도시락 싸와. 공짜로 받아 먹으려면 쪽팔리지도 않냐? 조롱과 비아냥이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냥 조용히 넘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다. 조롱이 이어졌지만 민수는 묵묵히 식판을 받아들었다. 그는 급식 아주머니께 인사를 한 후 가장 구석진 자리로 걸어갔다. 친구들 사이에서 밥을 먹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민수는 혼자 식판을 내려놓고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 하지만 아직 한 입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 옆을 지나가며 힐끗 그를 내려다보았다. 태훈이었다. 그는 일부러 팔을 크게 휘저으며 걷다가 민수의 식판을 툭 쳤다. 쨍그랑. 순식간에 식판이 바닥에 떨어지며 밥과 국이 엎어졌다. 반찬들도 땅에 흩어졌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바닥에 번졌다. 급식실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야! 태훈이 일부러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내 옷에 국물 튀었잖아! 민수는 얼이 빠진 듯 멍하니 바닥을 바라봤다.
태우는 짜증이 난 듯 옷을 살피더니 다시 한번 민수를 쏘아보았다. 이 옷 얼마짜린지 알아? 너희 할머니가 한 달 동안 일해도 못 사는 옷이야. 그 말에 주변 학생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그러니까 조심 좀 하지? 태우는 일부러 책상을 세게 치며 소리쳤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그 순간 담임 선생님이 급식실을 지나갔다. 민수는 간절한 눈빛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저 힐끔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민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식판을 주웠다. 손에 국물이 묻었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식판을 반납하고 빈손으로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다. 그 순간 한 학생이 키득거리며 말했다. 공짜로 받은 밥을 그대로 버리네? 그 말에 주변 학생들이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판 반납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학생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소리 속에서 민수는 조용히 이를 악물었다. 민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무거운 책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신발도 벗기 무섭게 곧장 방으로 향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집에선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터라 이를 악물었다. 방문을 조용히 닫고 등을 기대어 주저앉았다. 짧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차갑고 고요한 방 안, 더 이상 참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입술을 깨물고 목소리를 삼키려 했지만 어깨가 들썩이고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급식실에서 쏟아진 밥, 아이들이 비웃던 장면, 선생님이 모른 척했던 순간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며 민수를 짓눌렀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책가방을 꼭 끌어안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민수의 할머니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다. 바쁜 하루를 마친 그녀는 손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푹 꺼진 어깨로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가려다 문득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는 걸 깨달았다. 민수야? 부드럽지만 선명한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상했다. 민수가 집에 돌아오면 늘 할머니 오셨어요? 하고 반겨주곤 했는데 오늘은 인기척조차 없었다. 할머니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조심스레 민수의 방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아주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을 내밀어 문을 살짝 열었다. 창가 옆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민수가 보였다. 민수는 고개를 무릎 사이에 묻고 가만히 떨고 있었다. 어깨가 가늘게 들썩였고 간간히 조용한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할머니는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굽혔다. 우리 민수 무슨 일 있니? 부드러운 손길이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민수는 깜짝 놀란 듯 움찔했지만 할머니의 익숙한 손길에 이내 어깨에 힘을 풀었다. 그러나 고개는 들지 못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민수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시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응, 그제야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빨갛게 충혈된 눈망울, 볼을 타고 흐른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입을 때려 했지만 다시 목이 메었다. 할머니는 기다렸다. 한참을 망설이던 민수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학교에서 애들이 가난하다고 놀렸어요. 맨날 같은 옷 입는다고, 급식 공짜로 먹는다고 학교 다닐 자격도 없대요. 말을 하자마자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저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고 결국 마지막 말은 울먹임으로 묻혔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민수를 바라보았다.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많은 걸 참고 있었을까. 그녀는 조용히 민수를 품에 안았다. 우리 민수 얼마나 속상했을까? 손바닥으로 민수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민수는 그 품 안에서 눈을 감았다. 학교에서는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할머니의 품속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안전했다. 할머니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다. 마른 몸이 품 안에서 작게 떨렸다. 아이는 말없이 울고 있었다. 어깨를 들썩이며 참으려 했지만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떨리는 입술이 자꾸만 울음을 쏟아냈다. 할머니는 조용히 손자의 등을 쓸어내렸다. 여린 등이 이렇게 작았던가. 한 손으로도 다 감쌀 수 있을 만큼 가녀린 아이. 이렇게 여린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걸 견뎌왔을까. 미안하다. 민수야. 할머니가 좀 더 잘났더라면 우리 민수가 이런 일로 속상해할 일 없었을 텐데.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우리 집이 조금만 더 넉넉했더라면 너도 남들처럼 좋은 옷 입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우리 민수가 하루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고.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끝이 떨렸다. 눈물이 차올랐다. 미안하다. 민수야, 할미가 부족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민수는 그제야 고개를 살짝 들었다. 그러나 눈물에 젖은 얼굴을 감추려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손자의 차가운 손을 꼭 쥐었다. 아이의 손은 작고 여렸지만 얇게 갈라진 손가락 끝에서 손등을 따라 흐르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할머니가 더 열심히 일할게. 더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우리 민수 좋은 환경에서 아무 걱정 없이 학교 다니게 해줄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끝까지 애써 웃어 보였다. 민수도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필사적으로 애써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가 더 이상 자신을 걱정하지 않도록.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안타까웠다. 그 작은 어깨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너무나도 버거워 보였다. 아무리 씩씩하게 굴어도 어린아이다. 매일같이 상처받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버티고 있는 것이 안쓰러웠다. 그 순간 민수의 목소리가 할머니의 마음을 울렸다. 이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오히려 할머니는 저를 이렇게 먹여주고 보살펴 주시잖아요. 민수야. 그 애들이 나쁜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게 나쁜 거라고요. 민수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담담한 척했다. 저는 가난한 게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러운 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아이들이에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린 나이지만 누구보다도 단단한 목소리였다. 할머니는 그 작은 손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그렇게까지 무시를 당했는데도 민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난하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탓했다. 할머니는 손자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파는 것처럼 아팠다.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어린 손자가 자신의 상처를 감추고 할머니를 위로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혹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우리 민수, 정말 훌륭한 아이구나. 민수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는 눈으로 활짝 웃어 보였다. 잔뜩 울어버린 얼굴이었지만 할머니를 안심시키려는 듯 씩씩한 미소였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진짜예요. 할머니는 가슴이 저릿했다.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학교 다닐게요. 그렇게 말하며 해맑게 웃는 손자가 너무 기특해서 그리고 너무 안쓰러워서 할머니는 민수를 꼭 끌어안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우리 민수. 힘내자. 미안하고 고마워. 민수는 조용히 할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속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이 아이가 앞으로도 이렇게 웃으며 지낼 수 있도록 더는 세상의 차별과 냉대 속에서 혼자 버티게 두지 않겠다고 할머니는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다음 날 운동장에는 학생들의 환호성과 휘슬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일은 학교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체육대회가 열리는 날. 오늘은 그 체육대회의 꽃, 계주 대표 선발전이 있는 날이다. 운동장은 학생들로 가득했고 각 반의 대표 선수들이 나와 계주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수도 그중 한 명이었다. 민수는 운동장 한쪽에서 조용히 몸을 풀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향한 시선은 곱지 않았다. 멀리서 몇몇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민수를 보며 속삭이고 있었다. 가난한 애가 반대표! 절대 안 돼! 저런 애가 1등하면 반 분위기 다 망쳐. 그들은 희죽희죽 웃으며 민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태우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민수에게 다가왔다. 야, 민수, 이 반의 계주 대표는 나야. 너 같은 애는 그냥 무료급식이나 먹어. 알겠지? 주변에서 들리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민수는 태훈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주먹을 꽉 쥔 채 조용히 몸을 풀었다. 곧이어 호각 소리가 울렸고 계주 대표 선발전을 위한 달리기 경기가 시작되었다. 민수는 출발선에서 심호흡을 깊이 들이마셨다. 오늘만큼은 그 어떤 방해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최선을 다해 뛰기로 마음먹었다. 제자리에 준비. 담임 선생님의 호각 소리가 울리자마자 학생들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운동장이 한순간에 열기로 가득 찼다. 민수는 강한 추진력으로 몸을 앞으로 밀어냈다. 자신의 키보다 훨씬 큰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있는 힘껏 내딛었다. 순식간에 학생들을 추월하며 민수는 선두로 나아갔다. 와, 저거 봐. 민수가 1등 하겠는데? 민수는 마지막 결승선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조금만 더 가면 1등이었다. 그 순간 태훈이 민수의 앞을 가로막으며 눈에 띄지 않게 발을 슬쩍 내밀었다. 찰나의 순간 민수의 발이 태훈의 다리에 걸려 공중으로 몸이 붕 떴다. 그리고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쳐졌다. 민수의 무릎이 날카로운 운동장 바닥과 부딪히며 찢어지듯이 까졌다. 팔꿈치도 함께 긁혔고 작은 흙먼지들이 옷에 잔뜩 묻었다. 주변은 한순간에 조용해졌다. 그리고 후하하. 야, 저거 봤어? 아니, 저렇게 넘어질 수도 있냐? 학생들의 웃음이 하나둘씩 터져나왔다. 민수는 아프고 쓰라린 무릎을 부여잡았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그들의 비웃음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남은 거리를 최선을 다해 달렸다. 하지만 민수는 꼴찌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아무도 민수를 신경 쓰지 않았다. 심지어 담임 선생님조차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반면 태우는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친구들과 하이파이브를 했다. 야, 잘했어. 역시 우리 반 대표는 태훈이지.
민수는 조용히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민수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 그 순간 민수의 두 손이 떨렸다. 주먹을 꽉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참고 또 참아도 손끝이 떨리고 목구멍이 뜨거워졌다. 그저 너무나도 서러웠다. 민수는 이를 악물며 상처난 무릎을 손으로 감쌌다.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 울컥 차오르는 감정. 그는 결코 다시 울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억울했다. 분명히 태훈이 일부러 다리를 걸어 넘어진 것이었는데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 그는 다친 무릎을 부여잡고 담임 선생님이 있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선생님, 태훈이가 경기 중에 일부러 다리를 걸어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뛸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뛸 수 있을까요? 민수는 간절한 눈빛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담임 선생님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한마디 던졌다. 그것도 네 실력이야. 민수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운동장에서 벌어진 일은 경기의 일부야. 내가 넘어졌든 못 뛰었든 결국 내 실력이 부족한 거지. 선생님의 말투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없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떨었다. 하지만 선생님, 태훈이가 일부러 제 다리를 됐어, 태훈이가 그런 거면 다 이유가 있는 거겠지? 그 말은 가시처럼 민수의 가슴 깊숙이 박혔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아픈 것이 있었다. 담임 선생님의 싸늘한 눈빛 그 속에 담긴 무관심과 냉대. 사실 민수는 담임 선생님에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그는 항상 부자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고개를 숙이고 돈 많은 집 아이들에게는 웃으며 다가갔다. 그래서 민수가 도움을 요청하자 그저 민수가 문제라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었다. 그때 민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들은 자신을 이 학교의 학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민수에게 진정한 고난은 지금부터였다. 체육대회가 끝난 후 교실에는 분주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오늘은 학부모 초청 행사, 각 반대표 학생들이 준비한 발표를 진행하는 날이었다. 각 반의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도 모이는 중요한 날이다. 교실 뒤편에는 학부모들이 앉아 있었고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부모들은 서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 애는 오늘 환경보호에 대한 발표를 해요. 아, 대단하네요. 우리 애는 경제 관련 주제를 준비했어요. 서로 자랑하듯 이야기를 나누는 부모들의 대화가 교실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그 분위기 속에서 민수는 교실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손에는 발표 자료가 담긴 USB를 꼭 쥔 채. 사실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담임 선생님이 반대표로 자신을 발표자로 지명했을 때 민수는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었다. 그때 김태훈이 피식 웃으며 그의 앞에 섰다. 야, 네가 발표한다고? 재밌겠다. 잘해봐. 잘하면 우리가 너 친구로 대해주게.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을 위해 열심히 발표를 준비했다. 학교 컴퓨터실에서 어렵게 자료를 만들어 USB에 저장했고 밤에도 줄줄 외우며 연습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발표 시간이 되자 컴퓨터 화면에 아무것도 없었다. 어? 민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가 밤을 새워 만든 발표 자료가 전부 사라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는 황급히 키보드를 두드려 파일을 찾으려 했지만 폴더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순간 뒤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야, 얘 봐, 당황했어. 설마 파일 없어졌냐? 혹시 아예 준비를 안 해온 거 아니야? 집에 컴퓨터가 없는 거 아니야? 민수는 등 뒤에서 들리는 비웃음을 들으며 식은땀을 흘렸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숨이 막혔다. 그때 무언가를 눈치챘다. 김태훈과 그 무리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설마 이 녀석들이 일부러? 그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다. 주먹을 쥔 손끝이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파일이. 그러나 그 순간 교실 뒤편에서 낮고도 냉소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런 애가 반 대표? 수준 떨어지네. 그 말이 떨어지자 학부모들이 키득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요즘 애들은 컴퓨터 다룰 줄 안다더니. 아휴, 참. 반 대표 선발을 어떻게 한 거야? 뒤편에서 부모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민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숨이 점점 가빠졌다. 그 순간 앞줄에 앉아있던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다. 저기 선생님, 이 아이 정말 반 대표로 적합한가요? 그 말이 끝나자 교실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교장 선생님이 불편한 듯 말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눈빛으로 민수를 내려다보았다. 민수야, 너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수업인지 알고 있어? 선생님, 전 분명히 그만해. 냉정한 목소리가 민수의 말을 끊었다. 변명하지 말고 내려가. 그 순간 민수의 귓가에 들려오는 키득거리는 소리, 누군가의 비웃음, 그리고 부모들의 차가운 시선.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민수를 덮쳐왔다. 그리고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자리에서 내려왔다. 그의 시야가 흐릿해졌다. 민수는 자리로 내려가려다 다시 고개를 들었다.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될 것 같았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손에 쥔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섰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시 발표해도 될까요? 담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학부모들도 여전히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뭐? 다시 발표한다고? 뒤쪽에서 비웃는 목소리가 들렸다. 김태훈이었다. 그는 의자에 느긋하게 기대앉아 비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야, 넌 진짜 눈치도 없다. 그의 말에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교실이 떠들썩해졌다. 아이들이 키득거리고 학부모들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도저히 더는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몸을 돌려 발표장을 뛰쳐나갔다. 눈물이 뺨을 타고 뜨겁게 흘러내렸다. 할머니,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 떠올랐다. 민수가 교실을 뛰쳐나간 순간 교실은 조용해졌다. 그러나 교장은 달랐다. 그는 피곤한 뜻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차가운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다. 공식적인 발표 자리에서 그것도 학부모님들 앞에서 뛰쳐나가다니. 그는 이마를 짚으며 주변 학부모들의 눈치를 살폈다. 정말 한심하군.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명하게 교실 전체에 퍼졌다. 이때 교장의 이야기를 듣던 담임이 말했다. 태훈아, 민수 교실로 돌아오면 부모님 모셔오라고 해. 아, 부모님 안 계시니까 할머니 오시라고 해. 태훈이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그때였다. 급히 문을 열고 들어온 다른 반 선생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지금 당장 이사장실로 오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말에 교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사장님께서 직접 호출하셨어요. 이사장님이? 담임도 당황한 듯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지금 바로 가야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장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며 담임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별거 아닐 거야. 담임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곧장 이사장실로 향했다. 이사장실 문이 열리는 순간 교장과 담임은 놀라서 걸음을 멈췄다.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앉아 있었다. 정금옥 할머니. 그녀는 손을 단정히 무릎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박재성 이사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고요하면서도 강렬한 눈빛으로도 사람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사장은 손가락을 깍지 끼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앉으세요. 교장과 담임은 순간 당황했지만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이사장은 두 사람을 잠시 노려보더니 전곡을 찌르는 한마디를 던졌다. 이 할머니의 손자가 학교에서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차분하지만 강한 압박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이게 사실입니까? 교장은 움찔하며 괜히 목을 가다듬었다. 이사장님, 그게 옆에 앉아있던 담임이 황급히 말을 가로챘다. 그건 오해입니다. 이사장님, 오해? 이사장이 눈썹을 살짝 올렸다. 담임은 똑바로 이사장을 바라보며 태연하게 말했다. 문제는 민수에게 있습니다. 민수는 교육이 잘못된 것인지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우한 환경에 처한 학생이라도 다른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학교 차원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조용히 듣고 있던 정금옥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내 손자는 남에게 피해 준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잡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옷을 자주 입고 다닌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이 손자를 조롱했습니다. 그게 맞는 일입니까? 이사장은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교장과 담임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금옥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녀의 손끝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이사장님, 그녀는 단호하면서도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 제 손자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이 학교는 제 손자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박재성 이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저희 학교는 민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박재성 이사장은 눈을 돌려 교장과 담임에게 말했다. 이게 사실입니까? 이사장님, 저희도 최대한 공정하게 학생들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수 같은 아이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학교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듣자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담임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이사장을 향해 말을 이었다. 민수는 기본적인 태도가 부족한 아이입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규칙을 지키는 태도도 보이지 않아요. 다른 학생들은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하는데 유독 민수 혼자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할머니는 꾹 참던 입술을 깨물었다. 이번엔 교장이 직접 나섰다. 다른 부모들은 학교에 많은 기부도 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우리 학교를 위해 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돈을 운운하는 교장의 태도에 할머니는 입을 때려 했지만 담임이 재빨리 말을 가로챘다. 이사장님, 저희는 학교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민수 같은 학생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런 학생을 감싸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교장은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사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학교는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정에서 온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학교의 교육 방침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학생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학교 수준이 이런가 하며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 대한 기부도 없고 후원도 없고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줄 정도라면 솔직히 우리 학교에 다닐 자격이 있는 건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떨어지자 이사장의 손끝이 살짝 움직였다. 천천히 맞대고 있던 손가락을 풀고 손끝으로 책상을 한번 두드렸다. 툭! 작은 소리였지만 교장과 담임의 말이 멈췄다. 이사장은 여전히 차분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짧은 한마디. 그러나 그 어조는 이전과 전혀 달랐다. 교장과 담임이 미묘하게 긴장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사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시선이 교장과 담임을 차례로 훑었다. 학교 품위를 운운하기 전에 본인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왔는지부터 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교장의 입술이 굳었다. 이사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학교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건 학생이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교사들입니다.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교장과 담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잃었다.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이 학교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교장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러나 이내 애써 태어난 척하며 대꾸했다. 당연히 압니다. 우리 학교는 전통 있는 명문 사립학교고 학부모님들의 후원과 학교 운영진의 노력 덕분에 아니요. 이사장의 단호한 부정에 교장의 말이 뚝 끊겼다. 10년 전 이 학교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문을 닫을 뻔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순간 교장의 표정이 굳었다. 담임도 눈치를 보며 침을 삼켰다. 당시 학교 운영이 어려워 교사 급여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은 최악이었지요. 체육관 천장은 무너져가고 운동장은 물바다가 되었으며 급식 운영도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정금옥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때 우리 학교를 살린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교장과 담임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정금옥 할머니께서 시장 상인들과 함께 모은 돈을 학교에 기부하셨습니다.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그 돈으로 운동장 바닥을 새로 깔았고 체육관을 보수했습니다. 그 기부 덕분에 학교가 문을 닫지 않고 버틸 수 있었고 지금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다. 그리고 지금도 할머니는 매년 꾸준히 학교 급식 재료 일부를 후원하고 계십니다. 당신들은 그동안 학생들에게 인성과 도덕을 가르친다고 했지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할머니에게 기부라도 하셨냐고 무례하게 물었습니다. 이사장은 교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정작 이 학교를 살린 분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담임은 손을 덜덜 떨었다. 가난하다고 무시한 학생과 그의 가족이야말로 이 학교의 은인입니다. 순간 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방 안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정금옥 할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교장과 담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재성 이사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교장과 담임을 바라보았다. 깊이 가라앉은 눈빛은 마치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교장과 담임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그러나 이사장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들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교장과 담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사장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다시 말했다. 겉모습이 곧 그 사람의 가치라고 가르칩니까? 교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담임은 손을 꽉 쥐며 어색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이사장의 차가운 눈빛에 금세 굳어버렸다. 이사장은 잠시 한숨을 쉬더니 손을 책상에 짚고 천천히 말했다. 당신들은 지금까지 이 아이가 입은 옷과 먹는 급식, 가정환경만 보고 그 아이의 인격과 가능성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무겁고 단단해졌다. 담임이 입을 뗐다. 그게 저희가 그러나 이사장은 가차없이 말을 끊었다. 당신들은 이 학생에게 가혹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것을 묵인하고 방조했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신들이 만든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가난하면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또 다른 약자를 차별하게 될 겁니다. 이사장은 말을 멈추고 교장과 담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교육자로서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한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이 학교에서 나갈지 아니면 할머니와 학생에게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사과할지.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강렬했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적이 감돌았다. 교장과 담임은 이미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이사장은 손을 천천히 들어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들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지금 당장 모든 학생들을 강당으로 모이게 하십시오. 교장과 담임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사장님, 갑자기 학생들을 불러 모으는 건 지금 학부모님들도 와 있는 상황이라. 담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이사장은 단칼에 말을 끊었다. 지금 당장. 그 단 두 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사장은 한 발 앞으로 다가서며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 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직접 밝히고 바로 잡겠습니다. 교장은 눈을 크게 떴다. 이사장님, 학부모님들도 계신데 이런 민감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룬다면. 그러나 이사장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그래서 더더욱 이 자리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학교 전체에 비상방송이 울려 퍼졌다. 전교생은 즉시 강당으로 모일 것. 반복합니다. 전교생은 즉시 강당으로 모일 것. 학생들은 웅성거리며 강당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학교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재성 이사장은 단상 위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지만 그는 그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으로 돌아간 듯 그의 얼굴에는 깊은 회상의 빛이 스쳤다. 그리고 이내 눈을 뜨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은 이 학교의 이사장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강당 안을 가득 메울 만큼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주목했다. 박재성 이사장은 강당을 둘러보며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쳤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는 멀끔한 정장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이 학교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 뒤편의 창문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 너머에 과거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만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다. 박재성 이사장의 얼굴에는 흔들림 없는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어릴 적 저는 학교에 올 때 신발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가방 하나 없이 낡은 책 한 권만 손에 들고 등교하곤 했죠. 점심을 굶는 날이 많았고 때로는 남은 음식을 얻어먹어야 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이었다. 친구들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손가락질했죠. 누구도 저와 함께 밥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놀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묵직하게 강당 안을 가로질렀다. 몇몇 학부모들은 멋쩍은 표정을 지었고 학생들 역시 예상치 못한 이야기 전개에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다. 박재성 이사장은 한 손을 살며시 들어 보이며 손가락을 천천히 펴보였다. 이 손을 보십시오. 지금은 이사장이라는 이름 아래 책상에서 서류를 넘기고 학교를 운영하는 손이 되었지만 어린 시절엔 매일 거칠게 일했던 손이었습니다. 장갑도 없이 벽돌을 나르고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신문을 돌려야 했던 손이었죠. 그는 다시 한번 강당을 둘러보았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사장의 과거.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다. 한 아이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했는지를 들려주고 있었다. 여러분,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박재성 이사장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저는 가난했다고 해서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강당 안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박재성 이사장은 잠시 뜸을 들이며 강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은 이 학교가 언제나 이렇게 번듯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시겠죠? 강당 한쪽에서는 몇몇 학부모들이 나직이 웅성거렸다. 이 학교는 명성이 자자한 사립학교였고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입학시키기 위해 경쟁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사장의 말 속에는 무언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 박재성 이사장은 단상을 두드리며 말을 이어갔다. 그러나 몇 년 전만 해도 이 학교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운영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교사들의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낡아가는 교실과 강당을 보수할 여력도 없었죠.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몇몇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속삭였고 몇몇은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때 저는 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유력한 기업의 회장님들을 만나고 지역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무능해 보여서 그랬을 수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은 다른 아이들 교육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들 본인 자식 교육에만 신경 썼죠. 이사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강당을 가득 채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을 살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없는 일에는 쉽게 나서지 않는다는 거요. 그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 학교를 살릴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묘한 떨림을 머금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손길이 내밀어졌습니다. 바로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박재성 이사장은 깊은 숨을 내쉬며 강당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듯 말을 이었다. 학교가 가장 어려웠던 그때 시장 사람들은 자신들의 동네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인분들이 학교를 찾아오셨죠.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러 다니시던 분들, 작은 포장마차를 끌고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 그분들은 하나같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야 우리 동네가 변하고 나라가 변합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강당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몇몇 학부모들은 고개를 숙였고 학생들 중 몇 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그분들은 몇만 원, 몇천 원, 자신들의 소중한 돈을 차곡차곡
모아 학교에 기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한 달 동안 팔 물건 값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내놓겠다고 하셨고, 어떤 분들은 매일 먹는 끼니를 줄이면서도 학교를 위해 힘을 보태셨습니다. 박재성 이사장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다. 그리고 결국 그 희망이 이 학교를 살렸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강당 안은 고요해졌다.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학교가 시장의 작은 가게에서 포장마차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끝에서 지켜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자리에서 몸을 움찔했다. 일부 학생들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분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들이야말로 이 학교를 위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실천한 분들이었습니다. 박재성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장금옥 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자리에 계신 장금옥 할머니도 그때 학교를 위해 가장 먼저 나서 주셨던 분 중 한 분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줄여가면서까지 학교를 위해 헌신하셨죠. 그의 말이 끝나자 강당 안은 정막에 휩싸였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궜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강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 그는 학부모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치열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세상이 더 따뜻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한 울림이 있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아이들, 가진 것만으로 타인을 평가하지 않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제가 이 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는 단순히 교육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분주했다. 교실에 들어선 민수는 자리로 조용히 걸어갔다. 여전히 어제의 일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지만 그는 크게 개의치 않으려 애썼다. 그때였다. 민수가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누군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민수야, 낯익은 목소리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민수를 조롱하며 앞장서서 괴롭히던 태훈이었다. 그런데 오늘의 태훈은 어딘가 달라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표정 대신 어색함과 머뭇거림이 서려 있었다. 주변 학생들도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웅성거리며 태훈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태훈은 한동안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미안해. 순간 교실은 조용해졌다. 민수는 놀란 듯 태훈을 바라보았다. 태훈의 입에서 미안해라는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태훈은 민수의 반응을 살피며 더듬거리듯 말을 이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는 고개를 숙였다. 어제 이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반성 많이 했어. 부모님한테도 많이 꾸중 들었고. 그리고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너 어제 넘어졌을 때 무릎 다쳤잖아. 집에 있는 연고인데 혹시 필요할까 해서 가져왔어. 민수는 아무 말 없이 태훈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겪은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매일같이 당했던 모욕, 급식실에서 쏟아진 밥, 체육대회에서 넘어졌던 순간, 그리고 발표 수업에서의 수치심. 하지만 지금 태훈은 다르다. 그는 머뭇거리며 연고를 내밀었고 민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았다. 고마워. 짧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감정은 컸다. 태훈은 안도한 듯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진짜 친구처럼 지내자.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교실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그동안 민수를 외면하거나 따라 웃던 학생들이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했다. 민수야, 나도 미안해. 같이 급식 먹으러 가자. 어느새 민수의 곁에는 친구들이 하나둘 모였다. 민수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햇살이 학교 운동장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었다. 그는 가만히 입꼬리를 올렸다. 응, 같이 가자. 그렇게 민수는 태훈과 함께 교실을 나섰다. 그날 이후 학교는 민수에게 더 이상 차가운 곳이 아니었다.